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할 때는 근데 흔히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실제 여기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라이센스 계약에 유형해가지고 특허나 상표, 저작권, 기술 도입 이렇게만 유형을 놔뒀는데요. 즉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할 때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은 무형의 어떤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리가 어떤 권리냐에 따라서 특색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기술 쪽에, 기술 계통에 있을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어떤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낼 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보통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거 하는 데서 이제 그 가맹점 계약 같은 걸 맺을 때 상표 사용권은 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쪽은 주로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쪽의 분야에도 저작권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일반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컨대 뭐 저희도 최근에 그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로고를 새로 막 만들고 하는데 그런 홍보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일정한 저작권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도입 계약이라고 이제 제가 따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어떤 유형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분류되지 않은 어떤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기술 도입 계약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즉 라이센스 계약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권리가 다양한 겁니다. 근데 라이센스 계약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보통 물품 매매 계약이라든가 즉 유형의 물건을 그냥 사고 판다 아니면 공사한다. 물론 공사부터도 만만치는 않지요. 또 유형의 물건이라고 해도 하자가 눈에 바로 띄느냐 안 띄느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로 가면은 역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검수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완성품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라이센스 계약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일반적인 유형물에 비해서 다들 이렇게 무형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해서 사용허락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대상 권리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쓰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은 일반 물품의 유형물의 매매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불가피하게 라이센스 계약을 공부하려면은 해당 대상 권리들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라이센스 계약이 같은 용례로 이해된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겠지만은 특허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상표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뭐 허락받고 로열티 주면 됐지요. 그건 이제 가장 기본 조항이고 그 이외의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는 체크리스트가 좀 달라지는 유형이 생기는 거예요. 즉 공통 체크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개별적인 다른 점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점에 이제 구별이 있는지를 한번 살피는 게 또 난이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걸 제대로 강의하려면 결국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다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소화할 수는 없고요. 저는 오늘 계약에 초점을 맞추되 다만 대상 권리의 특징에서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선에서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심화 학습을 원하신다면 사실은 결국은 이 대상 권리에 대해서 개별 학습에 좀 더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수요에 따라서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관련 법규를 쭉 나열했는데요. 이따 수정사항이라고 제가 말씀한 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이제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아예 해당 사항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술 도입에 대해서 조세 특례가 있었는데 조세 특례 혜택이 세제 개정을 하면서 사라졌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하고 계약의 권리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체크리스트에 입각해서 한번 샘플 계약서 및 실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한 것은 제 파워포인트 수준의 한계입니다. 자, 먼저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다루겠는데요. 저 잠시 좀 더워서 외투를 벗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변호사 경력 12년째인데 가장 변호사로서 많이 요구받는 게 뭐냐면은 표준 계약서 좀 달라. 무슨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나 보내주세요, 변호사님. 이게 이제 기업 자문을 쭉 해오다 보니까 보통 받는 요구인데요.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저희는 표준 계약서 없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샘플 계약서가 없냐? 물론 수백 종을 가지고 있지요. 제 파일을 하면은.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면 또 뒤져가지고라도 저희 서버를 뒤지건 뭘 뒤지건 가장 가까운 유형의 거를 저도 찾아서 작업을 하죠. 백지에서 하기는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왜 표준계약서나 샘플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주저하냐면요. 그걸 던져주는 순간 딱 거기에 사로잡혀요. 실제 거래의 유형은 제가 아는 웬만한 M&A 딜이라든가 다른 데 딜에서는 그냥 당연히 계약에 딜 메모 먼저 해가지고 거래의 주요 요소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그걸 계약화시키는 것이 원래의 계약일 텐데 샘플 계약서를 던지는 순간 거기 있는데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있냐 없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샘플 계약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차라리 M&A 계약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업데이트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의 적용을 다 해봤고 그래서 말하자면 소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M&A 계약서 샘플은 웬만한 케이스를 다 커버할 만한 그야말로 샘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M&A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특징과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이 또 갈라지거든요. 따라서 샘플 1, 2, 3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만 믿고,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계약서는 그냥 사실 안 보거나 참고만 될 뿐인 거지요. 제가, 그러니까 뭐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선수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또 쉽게 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샘플이나 그 표준 계약서를 요청할 때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 모든 거래의 특징이 다 다른데 무슨 거기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루는 특허 실시 계약서만 그동안 이렇게 다뤘던 거 쭉 보면은요, 요구사항 다 달라요, 실제로도.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던져주면은 그다음부터 수정이 없어요. 근데 사고는 나요, 거기서도. 왜? 그 거래의 특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던져준 건 그냥, 다른 거래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의 과거일 뿐이지, 이 거래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연구한 바가 없거든요. 저는 그거 책임질 이유도 없거든요. 거기서는 시간도 키핑 안 했어요. 말하자면. 제가 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청구할 수도 없고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좀 이제 과하게 말하자면 물론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참고용은 뭐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자, 문제는 제가 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샘플이나 표준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각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기업체 그 스타일 보면 다 각 기업의 특징마다 법무팀의 성원들의 그 말하자면 내려온 전통마다의 어떤 샘플이 있을 뿐이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은 좀 더 그게 정교화되어 있고 실수가 좀 더 덜 돼 있다 뿐이지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나타나면 역시 또 이제 또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훈련된 법무팀이나 훈련된 그 계약 전문가는 실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지에서 딜 구조를 짜고 거기서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찾아낼 정도로 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참고할 때 매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샘플 4개를 여기다 넣었지만은 이 샘플들이 뭐 특허나 상표나 저작권의 전형적인 계약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이런 한 게 있네요 하고 다 말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왜 계약은 그러면 그렇게 다양할까요? 서로 상대방이 있잖아요. 변호사가 조언할 때 양쪽 다의 어떤 가장 적정한 점을 찾아서 조언할까요? 자기 고객만을 조언할까요? 당연히 자기 고객만을 조언하죠. 그러면 어떤 샘플 계약서가 어떤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서에 따라서 확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좀 다른 구조의 이런 라이선스 계약 말고의 다른 딜이었는데요. 그 대형 로펌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중견입니다. 자, 아까 한결이라고 했는데 한결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한 65명 규모의 변호사, 65명 규모의 중견인데요. 뭐 10위권 이런 규모에 있다지만은 대형 로펌하고 거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래에서 한번 그 국내 모 5대 로펌 안에 드는 로펌에서 그 자산인수 계약이었는데 외국 계약을 번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딜 유형이 많지 않은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봐야 뭐 4, 5년 전입니다. 외국 영어 계약을 그대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 분쟁이 생겼어요. 둘 다 해석이 안 돼요. 그쪽 로펌이랑 우리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쪽에서는 왜 그러면 외국 계약을 번역해버렸냐. 자기가 구조를 짜고 하기에 좀 잘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는지. 자, 실제로 그 외국 계약에 번역하면서도 또 그나마 자기 쪽에 유리한 건 다 남겨놨어요, 또. 그거 가지고 한 80억 분쟁이 붙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에스크로 금액 160억을 80억으로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왜냐면은 이제 자산이라는 게 회사 자체를 하나의
통째로 사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보통 에스크로가 붙을 때는 거기서 사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에스크로에서 일부 이제 그 면책 금액을 빼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거 밝혀내는데 1년 정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합의하는데 서로 재판은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계약서 자체의 문구가 이미 영문 버전에 그냥 단순 적이다 보니까 도대체 변호사끼리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존 계약서들의 또는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서들의 심지어 우리는 이제 이거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이유에서든 어떤 거래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물론 가장 전형적인 그야말로 저 1년에 수십 건씩 일어나는 수백 건씩 일어나는 그 전형적인 거래들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라이센스 계약은 절대 전형 계약이 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가 그 찍어내듯이 인쇄된 그런 거는 전형 계약이 맞겠지요. 그거는 초기에 잘 다듬어 가지고 쭉 배포하면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상의 기업에서 뭐 제약회사가 됐든 아니면 제조회사가 됐든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갑의 입장이든 을의 입장이든 즉 특허권자의 입장이든 아니면 그걸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든 또는 상표의 역시 마찬가지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